네,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고 계셔서 저희 지원해 주시는 SA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이 이 고토 웨비나 성격상 제가 직접 질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주십시오. 많이 주실수록 저희가 어, 더 많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테스트해 봤다면요. 두 번째로는 프로비저너를 조금 더 프로비저너의 기능들을 좀 더 다양하게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프로비저너를 앞에 장표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in이나 not in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는 이런 프로비저너만 이런 인스턴스 타입만 쓰겠다. 예를 들면 5 5세대가 아니라 6세대만 쓰겠다. 뭐 제너럴 퍼포스한 M6에 대해서 쓸 것이고 CPU 크기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조금 큰 타입을 쓰겠다라고 정의하신다거나 우리 회사는 두 개의 가용 영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용 영역에만 쓰겠다. 그리고 CPU를 비용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ARM도 쓰겠다. 온디맨드하고 스팟하고 쓰겠다. 이렇게 디폴트 프로비저너는 조금 광범위하게 설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비저너를 여러 개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비저너를 통해서는 1000 노드까지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제약을 두실 수도 있고요. 기능 중에 이렇게 웨이티드 프로비저너라고 하는 기능을 주시면은 먼저 소진되는 그런 프로비저너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세이빙스 플랜이라거나 리저브드 인스턴스 같은 것들을 먼저 구매해 놓으신 그런 타입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먼저 활용하시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C4 라지라고 하는 거를 리저브드 인스턴스로 만들어 구매해 놨다라고 하면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먼저 쓰도록 이 웨이트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상대적인 값인데요. 큰 값을 주고 C4 라지라고 하는 거를 100코어까지 먼저 쓰겠다. 이렇게 하시면 다른 그 인스턴스 타입이 아니라 이 인스턴스 타입을 먼저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 웨이트를 50과 웨이트를 안 준 이 두 개 중에는 얘를 먼저 활용해서 C4 라지라고 하는 걸 먼저 사용을 하고요. 100코어가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디폴트라고 하는 프로비저너를 활용하게 됩니다. 웨이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프라이얼러티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어, 이 프로비저너를 이용해서 멀티 아키텍처 같은 것들을 지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50이라고 하는 웨이트를 줘서 온디맨드하고 스팟을 AMD, 인텔 CPU를 쓰겠다. 우린 디폴트로는 그렇지만 특정 영역들은 AMD 죄송합니다. ARM, 그러니까 그라비톤을 이용해서 그라비톤이 인텔이나 AMD보다는 가격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전력 구조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클라우드 업체 입장에서는 저전력이면 전기세가 싸고요, 쿨링이 싸고 이렇기 때문에 같은 클락을 제공하는 그런 CPU라 그러면 ARM을 쓰시는 경우에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린 비용 효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비저너를 쓰겠다라고 하면 이 프로비저너를 특정 프로비저너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프로비저너를 쓰겠다라고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런 ARM, ARM, ARM CPU가 올라오는 탑재되어 있는 EC2 노드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면 온디맨드하고 스팟을 비율별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어, 제가 지원했던 특정 고객 같은 경우에는 스팟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스팟이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인스턴스 타입을 같이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스턴스 타입들이 전부 다 어, 스팟 인터럽션을 통해서 인터럽션 때문에 다 빼앗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다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신 고객이 있으셨는데요. 그 고객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0% 정도는 온디맨드로 돌리고 되도록이면 다 스팟을 돌리게. 그래서 혹시라도 전체가 다 뺏기는 경우가 없이 온디맨드로 아주 베이스라인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하신 고객도 있으셨는데요. 카펜터로 구현하시게 되면 그런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 죄송합니다. 요 스팟의 프로비저너와 온디맨드의 프로비저너를 같이 설정해서 캐패시티 미드라고 하는 그 토폴로지 컨스트레인트를 같이 적용하는데 여기 같은 키에 서로 다른 숫자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겁니다. 1, 2, 3, 4, 5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는 1에 관련되어 있는 1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타입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요 스팟 프로비저너가 활용이 돼서 2, 3, 4, 5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1대 4의 비율로 노드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적용하는 예시가 이 프로비저너, 이게 스팟과 온디맨드 프로비저너를 이렇게 설정하시게 되면 굉장히 재밌게도 1대 4 비율로 제일 먼저는 온디맨드가 생기고 그 이후에 스팟을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최소한도로 스팟을 다 뺏겼을 때도 온디맨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토폴로지 컨스트레인트를 이 키워드로 갖고 가게 되면 제가 이걸 만들 때에 컨스트레인트가 얘를 흩뿌려서 그러니까 스프레드라고 하는 게 흩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흩뿌려서 1대 4 비율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것이고요. 실은 제가 이제 챌린지라고 해서 1대 4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정답이 여기 다 숨겨져 있습니다. 시간이 좁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따라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존 프로비저너를 일단 삭제하고 어플리케이션도 깨끗하게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스팟이라고 하는 프로비저너를 만들 건데 거기에 카패시티 타입을 스팟이라고 해야 스팟이 나올 거니까요. 그 중에 미디엄 이상, 라지 이상의 인스턴스 타입을 쓸 것이다 라고 인스턴스 사이즈를 쓸 것이다 라고 하고 온디맨드는 웨이트를 5대 10으로 100으로 줬어요. 얘 먼저 만들라 라고 하는 거죠. 얘부터 만들되 온디맨드 타입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프로비전을 2개를 만들겠습니다. 하셔서 붙여넣기로 스팟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요. 온디맨드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제가 잘 만들어졌는지 여기에 프로비저너라고 하는 거로 온디맨드하고 스팟 2개가 만들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디플로이먼트를 하되 이 디플로이먼트에 파드의 컨스트레인트를 토폴로지 컨스트레인트를 요 키워드로 주시는 거예요. 아직 근데 리플리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고요. 얘가 그럼 1대 4 비율로 노드들이 잘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테스트할 텐데요. 어떻게 테스트할 거냐면 약간 트릭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요 트릭이 아니라 좀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림이 작게 보이시겠지만 왼쪽에는 1, 2, 3, 4, 5라고 하는 스케일을 늘려서 노드가 하나씩 늘어가는 걸 연출할 거고요. 이쪽에는 만들어지는 노드들이 캐패시티 타입이 제가 원하는 것처럼 스팟과 온디맨드로 잘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K9S로 얘네들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따라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네. 여기에 터미널 하나 더 만드시고 얘를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시고요.
한쪽에서는 리플리카를 만드는, 여기 먼저 보는 명령을 먼저 할까요? 이쪽에다가 계속 워치를 해놓고요. 이쪽에서 1을 추가하는 명령을 여기다 날리겠습니다. 그러면 파드하고 노드를 플랫한 펜딩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카펜터가 작동을 할 거고요. 카펜터 컨트롤러를 같이 보시면 더 좋습니다만 제가 실시간으로 읽어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저는 이렇게 값으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펜딩이 걸려 있고, 노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걔는 온디맨드입니다. 캐패시티 타입이. 왜냐하면 프라이어티가 가장 높기 때문에 온디맨드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두 개를 하나를 더 증가시켜 보고요. 기다리기 뭐하니까 4개, 4개, 5개. 이게 순차적으로 올라올 텐데 그때 캐패시티가 온디맨드가 아니라 제가 스프레드 토폴로지 스프레드 컨스트레인트를 걸어놨기 때문에 잘 이렇게 1대 4로 만들어지는지를 좀 보시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카펜터를 이용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파드가 이렇게 이벤트가 워치를 하고 있다가 이벤트에 따라서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 1, 2, 3, 4, 5 이렇게 리플리카가 0.5초 단위로 계속 증가하게 되면 그때마다 한 번씩 파드를 올리는 게 너무 작은 노드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카펜터 내부에서는 배치 윈도우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프로비저너블한 파드가 생기게 되면 배치를 한 1초 정도 더 기다렸다가 새로운 프로비저너블 파드가 생기는지 1초를 대기하다가 1초 동안 생기는 게 없으면 그때 플릿 API를 호출합니다. 1초 안쪽에서 새로 더 추가가 되면 그걸 합쳐서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파드를 노드를 만드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거의 맥스가 10초까지 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 2, 3, 4, 5처럼 계속 1초 안쪽에서 하게 되면 한꺼번에 5개가 들어가는 노드를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치 윈도우가 1초이고 1초 안에 들어오는 파드들은 함께 모아서 다 들어갈 수 있는 노드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맥스 10초까지 대기했다가 10초 이후에는 무조건 노드를 만드는 명령을 날립니다. 투머치 인포메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도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챌린지 2는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0개 정도 증설하면서 이게 잘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좀 재미가 있으실 거고요. 그때의 카펜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로그를 계속 쌓고 계시니까 제 명령을 그대로 따라하셨으면은 여기 카펜터라고 하는 거에 요 시간별로 로그를 이렇게 쌓고 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이 로그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카펜터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시는 데는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얘도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프로비저너들을 삭제하고요. 템플릿도 삭제하시고 어플리케이션도 삭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워치하고 있던 것도 날리고요. 참고로 각 단계별로는 이렇게 클린업 단계가 있어서 클린업을 하시고 다음 거를 가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설정이 앞에 설정 때문에 혹시라도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클린업 단계를 꼭 거치시면 좋겠고요. 이 워크샵이 끝나더라도 리소스를 정리하셔야 된다 그러면
클린업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았던 노드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콘솔리데이션입니다. 제가 설정한 시간보다 많이 가서 콘솔리데이션 죄송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컨솔리데이션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M5A 라지, X 라지, 2X 라지라고 하는 이런 노드들이 이게 있고 세 개의 파드들이 돌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각각 다른 다른 사이즈의 노드들이 있는데 운영을 하시다 보면 얘네들이 삭제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이게 서비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삭제가 된 경우에 하나의 파드들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공간들이 놀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운영 측면에서는 얘네들을 뭔가 좀 더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컨솔리데이션을 이네이블로 만들어 놓으시면 카펜터가 얘네들의 자원 활용률들을 보고 요 세 개를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금 큰 노드를 하나 만들고요. 이 만든 노드에 세 개의 파드들을 듀레인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컨솔리데이션이 이런 것들을 인지 못하고 운영 측면에서 갑자기 노드가 죽는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능이지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시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갑자기 노드가 죽었는데 왜 노드가 죽었는지 모르실 수도 있고, 물론 카펜터 로그를 분석하시면 가능하지만 컨솔리데이션을 켜놨기 때문에 카펜터 입장에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원 활용률을 보고 좀 더 큰 노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카펜터는 스케일 아웃만 해주는 게 아니라 스케일 업도 관리를 해주는 그런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설명으로 일단 가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멀티 아키텍처를, 그러니까 그라비톤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ARM을 사용하시면 비용이 40% 정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옵션이고요. 그라비톤은 최대한 많이 사용하시는 게, 되도록이면 많이 사용하시는 게, 스팟과 그라비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 비용을 줄이는 첫 번째 길입니다. 얘는 JVM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그라비톤에 돌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이미지를 이용하시게 되면 그대로 거의 프리런치처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렇게 하시려면 이렇게 두 개의 타입을 같이 쓰도록 하는 프로비저널을 만드실 수도 있고, 멀티 아키텍처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프로비저널을 여러 개 설정해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은 특정 프로비저널을 써라,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범용적으로 디폴트인데 ARM과 AMD를 같이 쓰도록 하는 프로비저널을 웨이트를 100을 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프로비저널을 써라 라고 하는 예시를 해볼 거고요.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우리 어플리케이션은 그라비톤을 쓸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네이버를 달게 되면, 특히나 인스턴스 타입은 요거를 쓸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인스턴스 타입에 맞춰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이 올라오게 됩니다.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제가 복사를 해서 우선 여기에 프로비저너가 뭐가 있는지, 잘 클리어가 됐는지, 현재는 없습니다. 프로비저너를 하나 만들고요. 프로비저너하고 노드 템플릿을 계속 프로비저너 말씀드렸지만 여기 노드 템플릿이 같이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하나 디플로이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커서가 잘못 올라가 있었네요. 여기다가 노드
디플로이먼트를 만들었지만 아직 리플리카가 제로기 때문에 아직 작동을 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큐브 옵스뷰는 모니터링 하는데 좋은 툴입니다. 네. 모니터링을 예로 한번 해볼 거고요. 스케일을 추가시켜서 두 개를 만들면 노드가 만들어질 텐데요. 그 노드가 ARM인지 큐브 옵스뷰로 한번 볼 거고요. 물론 레이블 보시는 거는 K9S의 디스크라이브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라오는 동안에 잠깐 대기를 해보고요. 벌써 올라와서 레디 상태를 기다리고 있고요.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기 마우스 오버를 해보면 레이블들이 보이는데 잘 중간에 보시면 ARM64라고 나옵니다. 얘도 디스크라이브를 하셔서 ARM64라고 하는 그라비톤이 올라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같은 프로비저너 하나로 필요한 용량들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ARM을 특정하지 않으면 AMD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둘 중에 같다라 그러면 비용이 더 저렴한 그런 스팟 인스턴스가 올라올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이미지는 멀티 아키텍처 형태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도커 X 같은 그런 기능들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죽이고 이제 멀티 프로비저너를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프로비저너를 여러 개 설치하는 거를 앞에서 사실 하셨는데요. 한 번 더 강조해서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디폴트로는 AMD하고 ARM하고 같이 쓰시고 온디밴드하고 스팟을 같이 쓰도록 하는 범용적인 프로비저너를 하나 만드시고요. 특정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팀1이라고 하는 팀이 쓰는 프로비저너를 하나 만들어서 이 어플리케이션은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얘는 온디맨드만 써야 된다. 그런데 보안을 강조하기 위해서 버틀로켓이라고 하는 AMI를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프로비저너를 팀1이라고 하는 프로비저너를 통해서 이 특정 팀이 활용하는 프로비저너 내지는 부서가 이용하는 프로비저너를 별도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해 놓지 않은 범용적인 거는 디폴트 프로비저너를 활용하게 되고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설정을 추가하게 되면 그쪽 프로비저너를 통해서 목적에 맞는 AMI를 물고서 올라오는 그런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 거고요. 프로비저너를 2개 만들고요. 디플로이먼트를 하나 만드는데 여전히 리플리카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만드는 겁니다. 관리하에 눈에서 보면서 2개를 만드는 거를 호출을 할 겁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파드가 펜딩이 걸리고 카펜터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로그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추가되는 로그를 위에 ID니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왜 추가가 안 되죠? 앞에 로그 뭔가 수상한데요? 일단 죽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노드가 벌써 2개 늘어났네요. 늘어난 거를 얘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describe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 분석 같은 이렇게 토글을 좀 활용하시면 제가 그때 만들 때에 넣어놨던 이런 메모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얘도 리소스를 정리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테스트를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1분 정도 대기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나리오인 오버 프로비저닝을 테스트해 보실 것이고요. 오버 프로비저닝은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퍼즈 컨테이너를 파드의 프라이어리티를 낮게 줘서 일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 담고 있는 파드들이 먼저 그 파드들 노드의 리소스를 차지하도록 만들고요. 여기에 밀려난 파드 컨테이너, 프라이어리티가 낮은 파드 컨테이너가 새로운 노드를 만들도록 트리거링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오버 프로비저닝 기법이고요. 프로포셔널은 얘랑 같이 써서 파즈 컨테이너 하나만으로는 큰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을 조금 코어당 몇 개의 파즈 컨테이너를 갖고 갈 건지, 그러니까 오버 프로비저닝을 위한 컨테이너를 갖고 갈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설정으로는 노드 퍼 리플리카, 그러니까 노드당 몇 개의 리플리카를 갖고 갈 건지, 노드로만으로는 왜냐하면 노드 사이즈라든가 이런 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제 코어당 리플리카를 얼마큼 갖고 갈 건지에 대한 거로 구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우선 프로비저너하고 AWS 노드 템플릿은 아직 없습니다.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설정을 누르셔서 디폴트를 하나 넣으셔야 됩니다. 앞에 너무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네, 여기 프로비저너 설정 그대로 따라오셨으면은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같은 이름의 다른 것들이 있을 텐데요. 어플라이니까 그냥 엎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priority class라고 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셔야 되는데 o 프로비저닝이라고 해서 -1로 설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파즈 컨테이너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priority class를 앞에 만들어 놓았던 -1이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는 priority class를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디플로이먼트로 만들어지는 파드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낮게, 그래서 실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이 얘를 밀쳐낼 수 있게 하는 설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깡통 파드가 하나 생겼는데요. 얘 때문에 트리거링이 돼서 노드가 하나 늘어갈 것이고요. 아직 펜딩이 걸리고 있고 계속 컨트롤러, 카펜터 컨트롤러를 보시면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올라오고 있고
올라온다면 2개가 3개가 되겠죠. 실제로 자원 활용률은 올라오느냐고 CPU를 쓴 거지 높지 않고, 얘가 왜 위쪽에 없냐면 얘 네임스페이스를 큐브 시스템으로 네임스페이스를 잡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거고요. 얘는 CPU를 점유하고만 있지 CPU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엔진엑스를 하나 디플로이먼트를 할 건데요. 프라이어리티 클래스는 디폴트가 제로이기 때문에 얘를 밀치고 이쪽 위에 올라갈 겁니다. 리플리카가 제로네요. 리플리카를 하나 추가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밀칠 겁니다. 아직 펜딩 파드가 없잖아요. 이제 이를 만들게 되면 펜딩 파드가 얘가 올라가고 펜딩이 됩니다. 왜냐면 가는 즉시 밀치기 때문에 얘는 잘 돌고 있던 게 쫓겨났고요. 얘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드가 하나 이제 별도로 생기겠죠. 아직 펜딩 상태고요. 네, 올라오고 있고, 네, 2개가 3개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스템 파드 2개가 돌고 있고, 레디가 되면 거기 위에 파즈 컨테이너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거를 재미삼아 얘를 리플리카를 늘리시면 계속 이 사이즈만큼 들어가다가 좀 있으면 이게 꽉 차게 되면은 다시 파즈 컨테이너를 밀어낼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게 다시 생기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뭔가 여유 리소스를 가지고 뭔가 서비스가 막 들어올 때, 뭐 마케팅 이벤트를 한다거나 내지는 회사 내에서 아침에 조회할 때, 업무 개시할 때 리퀘스트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미리 띄워놓는 방법도 있지만, 노드들을 먼저 파즈 컨테이너 같은 형태로 오버프로비저닝 해놓으시면 이제 스무스하게 리퀘스트를 받아낼 수 있다. 이런 방법이고요. 프로포셔널 오토스케일러는 설명은 굉장히 쉬운데 설정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설정을 그대로 따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얘가 사용할 서비스 어카운트하고 클러스 롤 바인딩을 하는데요. 얘가 노드의 데이터들을 긁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CPU 코어라든가 노드 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을 긁어오는 그런 권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컨피그 맵에 제가 설정한 거는 16개가 넘어가면 하나를 만들라 라고 하는 걸로 컨피그 맵을 하나 만들고요. 프로포셔널 오토스케일러를 이렇게 띄웁니다. 그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코어 16개당 1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제 리플리카를 5개까지 증가시키면 오토스케일러가 하나 더 생기는 거고요. 사이즈가 제가 지금 연출한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로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로그가 어떤 판단에 의해서 리플리카를 증가시키는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맨 밑에 있는 오토 스케일러라고 하는 거가 프로포셔널 오토 스케일러고요. 얘가 오버 프로비저닝 깡통 파드가 지금 하나였는데 20개까지 코어가 증가하게 되면 16개 이상이니까 16개당 하나니까
16개까지는 하나이면 되고 16개 넘어가면 2개가 필요한 거죠. 16개니까 32개까지는 2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개의 깡통 파드가, 그러니까 노드가 2개가 더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노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깡통 파드가 서로 파드 안티 어피니티를 설정해가지고 같은 노드에 들어가지 않게 오버 프로비저닝 하기 위한 깡통 파드가 2개가 그냥 다 들어갈 수 있는 좀 더 큰 노드가 생기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서로 따로따로 노드 2개를 만드는 걸 원하기 때문에 파드 안티 어피니티를 설정하시면은 별도의 노드 2개가 생깁니다. 이게 잘 됐다면 노드 2개가 이렇게 기본이 3개가 있었고요. 2개가 더 생기는 거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쭉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지금 설정대로 가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이 설정대로 오시면 이 그림처럼 오버 프로비저닝 2개가 생겨서 별도의 노드 2개가 생기도록 하는 그런 설정이 되겠습니다. 네, 벌써 48분인데요. 일단 여기까지 실습을 하고요. 일단 클린업을 돌려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좀 죽이는 작업들을 먼저 하면 좋겠고요. 혹시 테스트를 계속 하실 예정이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준비한 그 신도까지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뒤쪽에 시나리오를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내용이 사실은 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 자체로 한 이틀짜리 워크샵을 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못 드렸던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의 시나리오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냥 글씨가 많기 때문에 따라 하시려면 좀 부담스러우실 테니까요. 얘는 클러스터를 만드는 프리리퀴시니까 이미 만들어져서 크게 문제가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도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를 디플로이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보시고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도 EC2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명령을 날려야 되니까 IRSA가 필요합니다. IRSA를 설정을 하시는 단계가 있고요.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 배포하실 때에 유념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디폴트로 따라오시면 그 설정 중에 이런 Your Cluster Name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클러스터에 본인이 만드셨던 클러스터 이름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작동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설정이 없기 때문에 얘가 탐색해야 될 클러스터를 알지 못해가지고요. 이거를 조금 조심하시면서 따라오시면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거고요.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링 테스트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디플로이먼트 하나 만들어서 디플로이먼트의 파드를 증가시키면 25개까지 증가시키면 거기에 설정되어 있는 노드 그룹들에 따라서 노드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거를 아주 디폴트 셋을 한번 보시는 거고요. 개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의 로그를 보시면 어떤 식이냐면요. 5개의 언스케줄러블이라고 하는 파드가 생기면 얘가 갖고 있는 이 익스펜더를 가지고 어느 노드 그룹을 만들 것인가를 계산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하나의 노드 그룹으로 갔을 때 CPU의 낭비가 37.5%다. 메모리는 83%다. 얘네들을 같이 계산했더니 점수가 60.52%다. 얘하고 나머지 다른 노드들을 다 계산한 이 산출식에 의해서 계산한 이 스코어들을 비교해서 가장 적은 값을 갖고 있는 거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웨이스트이기 때문에 낭비가 적은 것들 위주로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노드를 3개에서 4개로 증설시키는 그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3에서 4의 값으로 변경하는 명령을 날리는 거죠. 그러면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증가한 거고 그 오토스케일링 그룹에서 EC2를 추가하는 그런 API가 호출이 됩니다. 그거는 AWS 안쪽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이 3에서 4를 호출하는 것까지가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가 하는 작업입니다. 네, 이런 시나리오고요.
그 다음에는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제가 계속 장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좀 더 싸게 비용 효율적으로 이용하시려면 노드 그룹을 스팟 암도 CPU가 2개짜리 4개짜리 스팟 인텔 2개짜리 4개짜리 그 다음에 온디맨드 인텔까지 이렇게 여러 개로 구현해 놓으셔야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싼 거, 그 다음 싼 거, 그 다음 싼 거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노드 그룹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한번 연출을 하시면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보시는 거를 프라이어리티와 리스트 웨이스트라고 하는 두 개의 설정을 같이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증가되는지를 보시도록 연출되어 있는 그런 시나리오고요. 그때 발생한 로그들에 대한 설명들까지 같이 있습니다. 로그 설명을 꽤 디테일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쪽을 보시면서 카스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카펜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연출하시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거는 여기까지 더 읽어드릴게요. 커스텀 매트릭은 프로메테우스를 설치하셔가지고 커스텀 매트릭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비저닝, 오토 스케일링이 발생하는 것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걸 발생시킬 거냐면 샘플 어플리케이션에서 HTTP 리퀘스트 카운트를 뱉어내는 지표로 노출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안쪽에 있는데 이 정보가 초당 몇 건 이상이다, 리퀘스트가 이상이다 라고 하면 그때 트리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정들이 안쪽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단순하게 CPU하고 메모리만이 아니라 조금 더 선제적으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스케일링 할 수 있는 그런 설정들 테스트해 보시는 거고요. 얘는 하나의 매트릭이 아니라 2개의 매트릭을 같이 써서 CPU하고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설정하셨던 그 리퀘스트 카운트를 같이 설정하실 때 쓸 수 있는 그런 실습 시나리오고요. 여긴 캐다와 GPU와 first injection 서비스까지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만든 서비스들을 리퀘스트들 부하를 쫙 집어넣을 때 어떤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 서비스가 얼마나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테스트까지 같이 하실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 그 업무에 맞춰서 필요하신 내용들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는 여기까지 했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들 마무리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마무리 하실 때 꼭 자원 삭제에 대해서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개인 계정이나 내지는 회사 계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통 이제 끝나시면은 이제 정신을 잃으시고 이게 막 삭제하는 걸 잊어버리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계속 비용이 발생하시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자원 삭제하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 시나리오는 공유드렸던 워크샵의 마지막 단의 클린업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로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시면 저희가 크레딧으로 1인당 50불의 크레딧을 제공드립니다. 사용하셨던 리소스를 이렇게 크레딧으로 차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점심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네, 계속 설명드리지만 참석 증명서 같은 것들 이제 발급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의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준비한 세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한 5분 정도 점심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